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4살에 결혼 3년 차의 돌싱입니다. 세상이 독하다지만 사람만 할까요? 믿었던 사람의 뒤통수, 끼리끼리 노는 시댁 식구들. 지금 생각해도 열불이 나네요. 더 짜증나는 건 사기꾼이나 이런 짐승들은 자기 본 모습을 정말 잘 감춘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인생을 배워갑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제가 5살이 되던 해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시기 위해 남의 집 파출부부터 식당, 주방 설거지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 생선 가게를 차리셨는데요. 아빠 없이 자랐다는 티를 내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본인의 옷은 하나 사지 않으면서 저는 항상 비싸고 좋은 것만 사주셨답니다. 그렇게 고교 시절 미술의 재능을 발견하였지만 그 당시 저희 집 형편을 알고 당장 입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여간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던 중 미술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은 저희 어머니는 우리 딸이 미술에 재능이 있는 줄 몰랐네.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 라며 오히려 절대 돈 걱정하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시며 비싼 과외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저희 모녀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이름 있는 대학교에 수시로 붙었답니다. 대학 입학 후에도 틈틈이 강사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고 졸업 후에는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미술학원을 개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원생이 늘면서 선생님을 한 명 더 구하게 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연애할 시간도 없었네요. 그래도 어떻게 만나게 될 사람은 만나게 되더군요. 휴대폰을 바꿀 때가 돼서 동네 휴대폰 가게를 들어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호감은 없었고 그냥 깔끔하게 생겼네 정도였어요. 근데 휴대폰을 바꾸고 온 날 저녁 연락이 한 통 오더군요. 휴대폰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시죠? 오늘 휴대폰 판매한 김정수 사장입니다. 저는 휴대폰 구입한 고객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겠지 생각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메시지가 한 통이 또 왔어요. 최은지 고객님, 저번에 제가 서비스를 많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쁜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해 놓았어요. 시간 되실 때 받으러 오세요. 라는 그 휴대폰 가게 사장의 문자였답니다. 마침 오후 타임 수업도 없고 케이스나 받으러 가볼까 하고 갔는데 케이스를 건네주며 사사로운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죠. 직업을 미술학원 강사라고 소개하자 명함에 넣을 자기 초상화를 그려주면 안 되겠냐는 말에 고민을 하긴 했지만 선물로 이쁜 케이스도 받았으니 답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그거와 별개로 자신이 나중에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뒤 정말로 같이 저녁을 먹자며 만났는데 밖에서 만나보니 제 앞에 숟가락을 놔주고 물을 따라주고 의자를 빼주는 매너 있는 모습에 살짝 설렜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식사 중 대화를 하는데 코드가 잘 맞아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혹시 닭갈비 좋아하냐고 묻길래 좋아한다고 하니 그럼 다음번엔 닭갈비 맛집에 데려가 준다 하고 그렇게 또 애프터 약속을 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며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는 3살 많고 지금 휴대폰 가게 1호점은 자신하고 형이 사장이고 본인은 2호점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수입이 점점 늘어난다 말해주는데 처음에는 이 말을 나한테 왜 해주나 생각했죠. 그렇게 만나는 일수도 많아지고 하루는 가게 앞에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에게 커피를 건네주는데 이런 선한 모습에 반한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전에도 저희 어머니에게 아들처럼 다정하게 하는 모습과 선물을 사와도 저희 엄마 것까지 챙기는 자상함에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상견례는 근처 한정식집에서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하며 결혼 날짜를 잡고 혼수 예단은 최소화하기로 하고 문제없이 상견례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대학까지 나오시고 지금도 농협에서 꽤 높은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요. 시아버지도 중소기업 부장으로 있다가 은퇴를 하셨다 하니
두 분 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 그런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깐깐해 보인다는 인상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엄마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는데 제 기우였지 양가 부모님 모두 웃으면서 상견례를 끝마칠 수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이 사람들의 본성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우선 저는 학원이 자리를 잡는 중이거니와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신혼여행은 나중에 학원이 자리를 잡고 유럽으로 여행 다녀오자 약속을 하였죠. 신혼여행을 잠시 보류하기로 하고 신혼집은 최대한 대출 없이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넓은 원룸이나 투룸이라도 구해보자는 생각으로 부동산을 돌아다니던 중 남편의 형님인 아주버님이 잠시 매장에 들려달라는 말에 가보았더니 정말 뜻밖의 희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 매장 근처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고 독립을 하려 했지만 거의 시부모님 댁에서 먹고 자고 하니 저희 부부가 집을 살 돈을 구할 때까지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결혼 선물이라 생각해달라는 아주버니와 시모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시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가전제품이 대부분 있다 보니 따로 저희가 가전제품을 살 돈도 아낄 수 있어서 저희는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기는 했죠. 그렇게 저희 신혼생활은 진짜 시작이 되었고 서로 부모님께 소홀하지 않도록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연락을 자주 하곤 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보내던 중 하루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세아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너 일하는 데 좀 들렀다 가려고 하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니? 아, 네, 어머니. 제가 수업 중이어서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저희 선생님 대신 보내드릴게요. 수업이 끝나고 사무실에서 직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제가 들어오니 뚝 끊기고는 시간이 생각보다 늦어서 급하게 가신다고 하더군요. 직원 선생님에게 생각 좀 해봐 이런 말을 하시면서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일 봐라. 나는 어디 들렀다 갈 테니까 나올 필요 없다. 그렇게 어머니가 나간 후 저는 직원 선생님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원장님 시어머니께서 본인 아들이 있는데 돈도 잘 벌고 괜찮다면서 밥 한번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그이 형님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형님하고 선생님하고 나이가 띠동갑이 넘는데 어머니가 너무 욕심부리셨다. 미안해, 곤란했지? 아니에요. 이쁘게 봐주셔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나이가 띠동갑이 넘으면 40살이 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막내 삼촌이랑 나이가 비슷하신데요? 라며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어머니가 오셨던 일을 말해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형님 장가를 보내는 게 우리 엄마 평생의 숙제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라며 농담식으로 대화를 하고 마무리를 하였어요. 이후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렇게 얼마 뒤 아주버님께서 시어머니 심부름을 왔다고 하면서 반찬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걸 보았죠. 아주버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반찬은 저희가 직접 가지러 가도 되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처 올 일이 있다니까 어머니께서 챙겨주셨어요. 이만 가볼게요. 라고 하면서 나가셨어요. 그렇게 서둘러 나가시고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말을 하였답니다. 아주버님께서 우리 학원 선생님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중요한 건 아주버님한 일반 통행으로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다고 하니 남편은 우선 기우일 수도 있으니 잠시 지켜보고 자기가 형님에게 조만간 말해보겠다 하더군요. 어떻게 돌려서 말해야 하나 너무 내가 오버하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하던 중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니, 지옥이 시작될 순간이었죠. 그날은 제가 수업이 연달아 있어서 사무실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하원한 후에 사무실로 가니 직원 선생님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정말 괜찮아요. 이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애들 가르치느라 힘드실 텐데 제가 안마는 정말 잘하거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목도 뻐근하고 불편하시죠? 아니, 진짜 저는 괜찮아요. 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저희 선생님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자기 몸을 선생님께 최대한 밀착시켜서 안마를 해준다면서 선생님의 팔뚝과 어깨를 쪼물딱거리고는데 표정은 어찌나 가관이던지 저는 바로 문을 열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깜짝 놀란 듯 저를 보고 선생님은 저에게 달려와서 울면서 너무 치욕스럽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황을 들어보니 제가 수업을 하러 간 사이에 아주버님이 오셔서 저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깨가 아프지 않냐며 거절할 틈도 없이 대뜸 어깨에 손을 대고 주무르는데 무섭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말과 달리 아주버님은 그냥 동생 같아서 어깨만 살짝 주물러줬다고 변명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본 장면과 어깨만 안마해줬다는 아주버님 바지에는 텐트가 쳐져 있었고 한참을 울음을 그칠 줄 모르는 선생님을 계속 달래드렸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후다닥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같이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두 분 다 믿지 않으셔서 제가 본 상황과 학원의 CCTV를 보여드리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고 시아버지는 아주버님을 발로 걷어차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셨어요. 그날 정말 사람 하나 잡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영상만 보고 믿을 수 없다며 시아버지를 마구 밀치시는 겁니다. 저 요망한 것이 내 아들한테 꼬리친 게지. 아이고, 저 옷차림 봐봐. 궁뎅이를 활짝 보라고 저리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어떤 남자가 안 덤벼들겠어.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들어 남편에게 데리고 나가게 한 뒤 시아버지가 대신 사과를 하셨죠. 저희 선생님께 위로금을 주고 그날로 선생님은 저희 학원을 더 이상은 다닐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붙잡을 수도 없는 현실에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같은 여자인데 그런 일을 당하게 해서 속상하기도 해서 정말 이대로도 괜찮냐는 말에 고소까지 해서 크게 일을 벌이고 싶을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다행히도 저와 일하는 동안의 정 때문인지 학원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는 집안 사정으로 급하게 정리한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퇴직금의 위로금까지 추가로 드렸습니다. 이건 남편에게 말해서 시댁에게 받아냈습니다. 이후 혼자서 휴식 없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몸도 피곤하고 선생님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려도 쉽게 구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개인 시간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요새는 자주 찾아오지도 않는다면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더 큰 소리 치면서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든 게 누군지 모르냐. 도와줄 거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날 자극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지금 아주버님 때문에 선생님 한 명 나가고 사람도 못 구해서 고생하는 거 그대로 전달해 드리라고 하니 한동안 조용하였답니다. 혼자서 일이 익숙해지고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와서 여유가 생기고 저는 남편에게 시댁 절대 출입 금지라고 말을 하고 학원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만약에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학원도 다시 자리를 잡고 제 수입도 정상화됐지만 이상하게 남편의 수입은 늘지 않고 적자만 늘어갔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퇴근 후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았죠. 우리가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자기 수입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이면 우리는 적자야. 미안해. 요새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내가 좀 더 노력해볼게. 차라리 지금이라도 공장에 들어가서 고정적으로 돈을 벌어보는 게 어때? 지금은 젊으니까 취직하기가 쉬울 거 아니야. 그래도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가게를 하는 게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야.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잠깐 그런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더 많이 벌어볼게. 그렇게도 안 되면 그땐 당신이 시킨 대로 할게. 라는 남편의 약속을 받고 당분간은 생활비를 절약하기로 하였지만 한편으로 내가 너무 남편의 길을 죽인 게 아닌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장사가 안 되는 게 본인 탓도 아니고
오랜만에 데이트도 할 겸 기분 좀 내고 싶었습니다. 학원이 쉬는 날 오후쯤 남편의 매장에 갔는데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손님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 저는 조용히 남편의 컴퓨터 자리에 앉았는데 이상한 사다리 타기가 있어 자세히 보니 이게 도박이더군요. 순간 저는 얼굴이 굳었고 우선 손님이 다 나가기를 기다렸답니다. 남편은 모든 일을 끝내고 저에게 온 뒤 화면 모니터를 보고 다급히 컴퓨터를 끄는 겁니다. 무슨 일로 왔냐고 하는 말에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방금 화면을 다시 켜보라 하였어요.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말이죠.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이거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무조건 짝으로 놓으면 된다는 거야. 돈 10배로 불릴 수 있다고 하면서 페북 영상 보여주길래 못 따면 자기가 원금 준다고 해서 해본 건데 나도 다 한 거야. 나도 처음 해본 거야.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사람이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지금 얼마나 썼는데? 100만 원만 했어. 뭐? 100만 원이나 했다고? 못 살겠다. 우리 생활비도 없어서 어떻게든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이런 거래? 앞으로 모든 돈 관리는 내가 할게. 우리 집 사기 전까지 정신 차리고 이게 처음이고 하니까 나 진짜 당신 믿는 거야. 만약에 거짓이라면 우리 사이는 정말 끝인 거야? 알겠어. 진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남편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만약 다시 도박에 손을 댈 시에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기고 깔끔하게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이후 남편의 모든 카드와 통장은 제가 갖고 오고 제 명의 체크카드를 한 장 주었습니다. 그걸로만 돈을 쓰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처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말을 100% 신뢰할 수도 없고 여태까지 남편을 믿고 돈 관리를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했지만 저희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지출도 없애야 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가 강압적으로 나가니 알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러 저희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으며 시댁과는 큰 왕래 없이 간단한 안부 인사만 하며 지내던 중 아주버님이 동갑내기 여성분과 맞선을 본 3개월 뒤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형님 되시는 분은 시어머니가 근무하시는 농협에 새로 근무하게 된 직원인데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고분고분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결혼을 하였다고 하네요. 성격이 조용하시고 차분하신 성격으로 저보다 윗사람이어도 항상 말을 놓지 않고 예의를 중요시하셨지만 먼저 연락을 주고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시어머니 얘기도 하였죠. 그렇게 가끔씩 형님과는 만나서 시댁 욕도 하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저와도 나이 차이가 꽤 나기는 했지만 언니 없이 외동으로 자란 탓에 친언니가 생긴 것 같은 기분도 들기도 하고 시댁에 왠지 제 편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이 잊힐 때쯤 남편이 오랜만에 형님과 매장일로 상의도 할 겸 술 한잔하고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12시쯤 되었을까요? 만취한 동생과 아주버님이 집에 들어왔는데요. 너무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오랜만에 한잔하다 보니 아쉬워서 한 잔 더 하려고 왔어요. 어차피 형 집인데 뭐 어때. 빨리 맥주 한 잔 더 하자.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꺼내 먹고 치울 테니까. 저는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장가도 갔으니 정신 차렸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이왕 온 김에 남편 매장 돌아가는 상황 좀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죠. 한편으론 빨리 먹여서 돌려보내야지라는 생각으로 대충 냉장고에 있는 걸로 안주거리를 만들어주고 같이 앉아서 매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리도 잘 잡히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되더군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오랜 기간 생각해온 바를 말했습니다. 이 신혼집을 아주버님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이사를 가겠다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의외의 말을 하더군요. 옛날에 제 실수로 재수 씨한테 피해를 입힌 게 있어서 아직도 너무 죄송하고 재수 씨 볼 용기가 없었는데 오늘 재수 씨가 그냥 방에 들어가 주무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주도 만들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제대로 말은 안 했지만 사실 낮에 친구랑 약주를 하고 와서 살짝 취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재수 씨. 이 말을 들으니 조금 찔리더라고요.
사실 남편 매장 돌아가는 상황 대충 듣고 슬쩍 자러 들어가려 했거든요. 아주버니 말을 들으니 이 말이 진짜일까 싶은 의심도 들었지만 그날 일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죠. 술이 취했든 안 취했든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겉으로는 그냥 쓴웃음 지으며 네 이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냥 분위기가 별로여서 내일 학원에 나가봐야 한다는 핑계로 먼저 실례하겠다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도 들고 있는 캔만 먹고 끝낸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게 잠깐 잠이 들어 눈을 떠 주방을 나가보니 세상에나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충 정리를 해놓고 자야겠다 싶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와락 껴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개벌은 남 못 준다더니 아주버니가 제 뒤에서 부비부비를 하는 겁니다. 이미 눈깔은 돌아가 있고 그냥 짐승이었습니다. 놓으라고 해도 놓지 않아 설거지하다가 손에 잡힌 쟁반으로 머리에 풀스윙을 날렸어요. 땡강 온 거실에 울려 퍼지더군요. 저는 뚜껑이 열려 손에 잡히는 걸 다 집어던졌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짐승 같은 놈아! 재수씨 미안해요. 제가 술이 취해서 잠시 헷갈렸나 봐요. 뭐? 헷갈려? 걔 지를 떨고 있네. 여기가 술집이니? 뭐가 헷갈려? 아까는 그렇게 죄송하다고 싹싹 빌더니 연기였어? 당장 나가. 아니, 정말 술이 취해서 정말 헷갈려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제가 프라이팬을 집어들고 휘두르려 하니 도망치듯 집을 나가는 아주버님.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펑펑 울면서 남편을 찾았는데 휴대폰은 소파 위에 있고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맥주캔을 사들고 온 남편이 집안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형님은 어디 갔냐면서 묻더군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주버니에게 전화를 하는데 받지 않더군요. 너무 화가 나고 소름이 끼쳐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친정에 가서 잠시 있겠다는 걸 남편이 말리더군요. 어머니를 모시고 오겠다는 걸 그럼 당장 우리 엄마 데려오라고 했죠. 그 상황에 생각나는 건 친정 엄마밖에 없었어요. 늦은 시간 엄마도 무슨 일인가 싶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저를 안고 토닥여 주셨어요. 그러고는 남편을 무섭게 노려보면서 한마디 하시는 말이 김서방은 그 시간에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잠시 맥주를 사러 다녀왔습니다. 그놈의 주사를 알고서도 은질한 그 파렴치한 놈만 놓고 나갔던 거야? 라면서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리셨어요. 저도 엄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너무 놀랐어요. 항상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하셔서 우리 아들 하셨는데요. 저도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어릴 때 호기심에 엄마 지갑에서 1,000원을 빼가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처음 보는 모습이어서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이참에 그간의 일을 모두 엄마에게 울며 말했더니 당장 시댁으로 쳐들어간다는 걸 간신히 진정시키고 그날 같이 잠을 청했죠. 몇 시간을 잤을까요? 갑자기 현관을 쿵쾅거리면서 띵동거리는 소리가 들려 제가 나가보니 아주버니와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서 계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귀싸대기가 날라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뭔데 우리 큰아들 얼굴에 흉을 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네가 사는 집이 누구 집인지 몰라서 그래? 아주버니가 얼굴에 왜 상처가 났는지 말 안 해주던가요? 아니, 남자가 술 취해서 실수를 조금 할 수도 있는 거지. 한번 껴안았다고 몸이 달아 없어지니? 어머니 따님이 이런 꼴을 당했어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 방에 있던 남편과 친정엄마도 후다닥 나왔어요. 이때 저희 엄마 진짜 이렇게 달리기가 빠른지 몰랐어요. 사자후를 날리시는데 아이고 이것들 모자가 아주 쌍으로 짐승이네. 내 딸을 감히 쳐? 그래 나한테 그렇게 해봐. 그렇게 시어머니 머리끄덩이를 잡고 바로 바닥에 내다 던지고 아주버니 가운데를 발로 퍽 차버리시는 거예요. 어디 넘볼 게 없어서 동생 부인을 넘봐? 라면서 발로 계속 밟는 걸 남편이 말리는데 그냥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근데 시모는 한술 더 떠 해서는 안 될 말로 마구 소리쳤어요. 이래서 못 배운 여자는 말이 안 통해. 말보다 주먹이 앞서지. 어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패?
그러는 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배우셔서 보자마자 제 귀싸대기를 때리셨나요? 이렇게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2차전이 시작되었지만 사실 일방적인 저희 친정엄마의 승리였어요. 저희 남편과 아주버니 남자 둘이 붙어야 간신히 뜯어말릴 수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머리가 산발이 되고 옷이 완전 쭉 늘어난 상태로 부랴부랴 도망가는데 시어머니가 도망가자 아주버니도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갈 뿐이었죠. 친정엄마 손에는 머리카락이 한가득 쥐어 있었는데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머리털을 다 뽑아놨어야 한다면서 한참을 씩씩거리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시댁은 끔찍이 싫지만 남편과의 결별은 별도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친정어머니는 나가시면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보약 잘 챙겨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보약을 잘 챙겨 먹으라는 거는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냥 내가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나? 이 집하고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 말을 하셨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니의 와이프인 형님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아침에 나갔던 시어머니가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와서는 안방문을 닫고 나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버님이 어제 있던 일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자세히 어제 있었던 일들을 말해 주었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 형님께서는 동서가 많이 놀랐겠다.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니 날카롭게 이야기하셨어요. 깡패짓 했으면 반성이나 하지. 그런 걸 왜 착한 아이한테 다 이러고 쌩난리 부르쓰니. 아이고 지 엄마 닮아서. 뚜껑이 열리고 짜증이 분노가 마구 솟구쳐 마지막으로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끼시는 큰아들 이혼까지 하시길 바라는 거 아니면 더 이상 저 자극하지 마시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형님한테 옛날에 아주버니가 제 학원 직원한테 찝쩍거리다가 합의금 물어준 이야기는 안 해줬으니까요.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제가 한 협박이 통한 걸까요? 정말로 며칠간 전화도 안 오고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그저 남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남편은 그저 듣기만 하더군요. 진짜 이제는 시댁이랑 인연을 끊고 살아야겠다 작정한 시기였어요. 그러려면 우선 이 집부터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부동산을 다녀보았지만 전세 매물 구하기가 정말 힘들더군요. 대부분 월세는 많이 있지만 전세는 금액이 너무 비싸고 매물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과 상의하기 위해 매장에 가는데 아주버니가 남편에게 서류 같은 걸 막 집어던지는 겁니다.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니 남편이 형님한테 줘야 할 돈을 빼돌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손님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해 나온 지원금과 사은품에 딸린 부가소득이었어요. 아주버니는 판촉비 지원금으로 매달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자세히 말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평소에는 신경 안 쓰다가 왜 갑자기 그런 걸 찾느냐며 안 찾길래 필요 없는 줄 알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 아주버니 입에서 횡령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되었고 여태 받아간 돈을 합치면 그 돈이 수천만 원이라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횡령한 거냐는 말에 제가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차서 지금 남편한테 화풀이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버니에게 증거도 없이 심증으로 그러지 말라며 지금 저한테 화내고 싶은 거 남편에게 화풀이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고 바로 남편을 붙잡고 부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열불이 난 만큼 최대한 빨리 입주 가능한 집을 구했습니다. 좁기는 하지만 아직 아이는 없기 때문에 원룸도 괜찮다 생각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용달을 불러서 빠르게 이사를 하였는데요. 남편에게는 더 이상 출근을 하지 말고 차라리 들어갈 수 있는 생산직을 찾아서 돈을 벌으라고 했습니다. 당장 근처 용역 사무실이라도 가서 일자리를 찾아보면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찾아보라고 했죠. 남편은 매일 아침마다 용역 사무실을 나가고 저는 학원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는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비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집은 좁지만 그놈 아파트에 살 때보다 마음은 편했어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최대한 돈을 모아보기 위해서
우선 당장 현금으로 팔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결혼할 때 엄마와 이모들이 선물로 해준 금팔찌와 보석들을 급한 대로 팔아야겠다 생각해서 찾아보았어요. 근데 분명 웨딩 상자에 잘 챙겨놓은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아마 이삿짐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다며 자기가 찾아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목걸이는 매장에 놓고 온 것 같아서 시간 날 때 찾아온다는 걸 무슨 소리야? 당장 가서 찾아봐. 뭔가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갔다 와서는 매장에 금목걸이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바로 아주버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 금목걸이 가져갔죠. 그게 발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세요. 다 아니까요? 그러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면서 그런 거 본 적도 없으니 생떼 부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CCTV라도 돌려서 보라며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게 또 이상한 거예요. 남편에게 확실히 매장에 둔 게 맞냐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또 말꼬리를 흐리더라고요. 정말 처음 결혼할 때 깔끔하고 젠틀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구박대기가 앞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먹먹했죠. 남편에게 우선 다시 가서 잘 찾아보고 이사하면서 다른 데 보관했을 수도 있으니 주의 깊게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엄마에게 가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엄마, 나는 그냥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넌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한 것뿐이잖니. 은지야.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힘든 일이야. 이때 네 아빠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리 급하다고 빨리 떠나서. 라고 말하며 엄마가 눈물을 보이시는데 제가 아차 싶었어요. 누구보다 힘들게 살고 고생하신 분은 저희 엄마인데 이때부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앞으로 나 진짜 힘내서 잘 살게. 네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무 돈 때문에 김서방한테 뭐라 하지 마. 너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니. 알지. 그런데 그냥 그래.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약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엄마, 도대체 저번에도 그렇고 무슨 보약을 말하는 거야? 저번에 김서방이 와서 너 요새 많이 힘들고 기력도 없으니까 서프라이즈 이벤트 해주자고 같이 보약 한 채 해주자고 하길래 내가 돈 50 줬어. 뭐라고? 엄마, 우선 지금 이 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남편한테도. 알겠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려고. 이때 그냥 쓰레기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더군요. 앞뒤가 이상하게 맞는 듯 안 맞았는데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서 아차하면 모든 걸 날릴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남편을 대했어요. 아침에 용역 사무실에 가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남편을 몰래 뒤를 따라가 들어가는 곳은 PC방이었습니다. 10분 뒤 남편의 뒤쪽에서 몰래 쳐다보니 또 도박을 하는 모습에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남편 뒤통수를 후려 갈겼어요. 남편이 뭐야? 이러고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돼가는데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 나왔습니다. 전 이때 이혼을 결심했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저 쓰레기는 저를 위하는 척 뒤에선 뒤통수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남편이 쫓아와서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무릎까지 꿇고 온갖 쇼를 다 하더군요.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또 도박에 빠졌냐고 추궁했어요. 제가 추측한 건 저희 엄마한테 돈 빼돌린 거랑 금반지 금목걸이 정도였는데 그건 일부였어요. 남편이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펑펑 울었답니다. 자기 이름으로 대출이 안 되니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1억 6천을 받아선 도박으로 이미 5천은 날리고 남은 1억 1천여 원으로 집을 구하려고 했다더군요. 그러나 조금만 더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박을 했답니다. 확인해보니 시어머니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저한테 카드와 통장을 준 비슷한 시점부터 거기에 비상금을 챙기면서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는 착한 남자라 생각했는데 진짜 사람 정 떨어지는데 한순간이었죠. 그리고 사람이 돈에 미치면 정신이 나가더군요. 앞으로 전세로 얻을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는 겁니다.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그거 일단 담보자표 돌려막기 하자고 발악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쌍욕을 했습니다. 그러고 자리를 떠서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끝내려고요. 제 돈, 학원, 보증금 이거라도 지키려면 여기서 끝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시모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니까짓게 뭐라고 이혼을 하는 거냐고요. 이 망할 것이. 내 돈 내놔. 이자까지 다 내놓으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바로 응수했어요. 어머님 아들이 어머니 돈 날린 건데 왜 저한테 그걸 달라 하셔요? 눈깔이 있고 볼 수 있으면 제대로 보세요. 라고 끊는데 핸드폰엔 뭐 눈깔? 이게라는 소리가 작게 들렸죠. 남편도 다달이 나가는 대출이자에 죽겠다고 하소연하는데 이혼 준비나 잘하라고 싸늘히 대답했어요. 처음 봤을 땐 그렇게 깔끔하고 젠틀했던 남자는 어디 가고 진짜 노숙자가 다 되고 거기에 도박 중독의 남편과 원수 같은 시댁들 증거를 다 모아서 철저하게 이혼을 서둘렀어요. 혹시 몰라 인감, 학원, 집계약서는 친정엄마에게 따로 들여 보관했습니다. 남편에게 학원이 적자라고 말한 거와 달리 새로 오신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치시는 탓에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절대 티내지 않았죠. 혹시라도 빌붙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쓰레기의 등장으로 제 결혼 생활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일을 끝내고 정산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 먼저 퇴근시키고 조용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저 그때 한 마리의 짐승 쓰레기를 보았습니다. 시아주버니가 술에 떡이 돼서는 느닷없이 야, 남의 가정 파탄 내니까 좋냐? 안 그래도 너 때문에 늙은 여자랑 떠밀리듯 장가가고 하고 싶은 것도 실컷 못했는데 이제 그 여자도 내가 손대는 것도 싫다고 한다고. 그 이후 혼자서 화분을 깨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CCTV 작동을 확인했고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가까이 오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오라고 해. 내가 그런 거 다 무서워할 줄 알아? 내가 돈, 집 다 준다니까? 저는 이미 경찰에게 전화해 스피커폰으로 모든 상황을 듣게 했어요. 은근슬쩍 제 학원 이름과 주소도 말하고 어서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와중에 그 짐승이 점점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처음에는 덜컥 겁이 났지만 어디서 힘이 났을까요? 옆에 있던 석고상을 아주버니에게 집어던지고 발로 마구 밀었습니다. 그 몸싸움 중에 후다닥 뛰어오는 경찰들이 도착하고 그렇게 서로 연행되어 갔어요. 헐레벌떡 경찰서로 온 엄마는 펑펑 우는 저를 달래주었고 상황을 듣고 나서는 그 짐승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리고 머리카락을 쥐잡아 뜯으셨어요. 에이구, 꼴의 남자라고. 그래, 어디 한번 나한테 보여봐. 내 가위로 싹둑 자를 테니까. 소식을 듣고 온 시모 남편 형님은 그 꼴의 상황을 듣곤 말문이 막혔는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시모는 저 요상한 것이 먼저 꼬리쳤을 거라고 발악하더군요. 경찰들이 수거한 CCTV의 영상과 녹음된 대화들을 보고 듣더니 그제야 대자로 뻗어 이상한 소리를 내며 우셨습니다. 게다가 형님은 어떻게 이런 남자를 내가 만나서 이 수모를 겪고 개고생한다며 비몽사몽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그 짐승의 뺨을 마구 때렸습니다. 서로 변호사를 호출해 증빙자료를 취합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짐승한테는 성추행, 폭행, 협박 등으로 소송을, 시모한텐 폭언, 폭행, 남편에겐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하지 못한다며 끝까지 비굴하게 굴었어요. 사람이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안쓰러움을 넘어 인간 취급하기도 싫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혼하려면 본인 빚 다 갚고 하라고 발악했죠. 우리 부부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 돈 갚아야지. 혼자서 도망가려고? 어림없지, 어림없어. 고상한 시모는 한술 더 떴습니다. 자기는 며느리한테 그런 적이 없다고 우기는데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거 다 가짜예요. 모함이라고요. 라는 말만 연신 재판장에서 해대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쓰레기 아주버니는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가 저지른 폐악질에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사건의 내막이 전부 드러나자
형님과 그 부모님들이 더욱 분노하셨죠. 최종 재판 결과는 남편에겐 이혼 위자료 7천여만 원을, 시모에겐 600만 원, 아주버니에겐 2천여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도중 시댁과의 일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비용은 별도로 완치될 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충격이라고 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었고 지금도 꾸준히 치료 중이랍니다. 그리고 형님도 이 짐승을 상대로 이혼 소송 중인데 곧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형님이 부탁하셨거든요. 동서, 나 그 자료 좀 지원해 줄 수 있지? 우린 증거가 없어. 저는 대답 대신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시모는 재판날 농협 임원분들이 대부분 와서 보셨기 때문에 파장이 더 컸죠.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게 된 거니 그걸 견디지 못해 퇴직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유일한 자신 커리어였는데 말이죠. 정말 어린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형의 도박 중독의 동생,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면서 남 돌려가기 좋아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이런 가정에는 관심도 없어 보이는 시아버지. 지금 보면 정말 최악의 시댁이었는데 더구나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은 남편이었죠. 사람 속은 정말 모르겠더군요.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심이라는 게 이런 쓰레기 소송에 휘말리면 평판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더군요. 학원에도 이상한 소문이 돌아 학부모님들을 따로 불러 모아 그동안에 있었던 일과 판결문을 보여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시끄럽게 해드려서요. 란 저의 말에 어머님들은 저보다 더 분노하셨죠. 아이고, 그거 잘할 수도 없고 고상한 척 하더니 두 모자, 아니 세 모자가 아주 쌍으로 지룰이네요. 원장님 힘내세요. 학생들도 특히 여학생들은 귀엽게 말해요. 원장님, 저희가 지켜줄 테니까 기죽지 마세요. 화팅! 이렇게요. 동정심이랄까,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어 원생들은 점점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동네 학원을 정리한 돈과 전세금 및 위자료를 더해서 시내 쪽에 학원을 다시 개원하였는데요. 기존의 학원으론 늘어나는 원생들을 다 못 받아서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기존에 다녔던 원생들과 새로운 원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선생님도 4명을 더 고용할 정도로 확장되었답니다. 확실히 전 남편 때문에 생활비 등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던 생활을 정리하니 저절로 돈이 차곡차곡 모이게 되었습니다. 2년 뒤면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엄마랑 합치고 적적하지 않게 리트리버를 키울 생각입니다. 사람이 무섭지만 세상이 독하지만 이겨내고 또 다른 행복을 위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직 젊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건 혹시라도 결혼을 생각하시는 예비 신부님들, 일생에 정말 신중한 결혼이니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다 싶으면 초반에 그 싹을 확 잘라버리시길 바래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